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 중에서 11번째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91.9%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도시 지역도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겠지만 일단 도시가 지속가능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들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재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김종익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익 박사님은 1992년 경실련에 참여해서 환경지방자치 도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 설치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서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도시재생 문제 아니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화두로 삼게 된 계기는 기억나실 겁니다. 1993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94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어떻게 우리 도시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한 그런 도시가 돼버렸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왔는데 이 성장 신화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도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택들이 필요로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골목들이 사라지고 전면적인 재개발 이런 방식이 도시를 정말 획일화시키고 도시민들을 외부로 다 소외시켜내는 그런 과정들 또 그 과정에 살인적인 철거까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도시 빈민은 양산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90년대에 쭉 들여다보면서 도시라는 문제를 내가 단지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시를 들여다보면서 도시재생이나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했던 것들을 다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막 터진 거잖아요. 도시 재생 그러면 그 사전에 예방 단계는 없고 그냥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재생 그러면 좀 이게 물질적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정확히 어번 도시 그리고 리제너레이션을 그러니까 이건 일종 우리 제너레이터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촉진시켜내고 막 발전시켜내고 하는 발동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전반적인 사업, 활력을 증진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커뮤니티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민의 역량도 높여져야 되고 이 전체가 같이 아우러져야만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시 재생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는 그동안 했던 도시 개발이나 도시 정비나 이거하고 도시 재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시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시 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접근할 때 점, 선, 면이라고 말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 특정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재생 과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선이라고 했을 때는 가로 또는 골목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공간을 범주로 하는 거고요. 면이라고 했을 때 그 좀 넓은 뭐 구역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텐데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점선 면 단위의 재생을 다 우리는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면 단위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역시 정비겠죠. 그러니까 정비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도시재생의 한 범주에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차이는 도시정비나 재개발 사업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그 맥락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향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도시를 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골목도 정비해야 될 거고 작은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의 정비라고 포함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해서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기보다는 도시 재활력 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도시 재활력 또는 도시의 부흥 이쪽이 오히려 저는 더 맞는 것 같다는 개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런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2010년대 와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도시재생을 했던 곳은 도시화가 오랫동안 진행돼서 도시가 쇠퇴되었던 영국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영국이 1970년대부터 벌써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이를테면 항만이 됐거나 또는 특정한 대규모 시설이 됐거나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면서 쓰임새가 사라지는 뭐 항만이 항만 기능을 못했을 때 그러면 항만 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에 빠르게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명료하게 몇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도시가 쇠퇴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쇠퇴를 합니다. 내가 쇠퇴했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죠. 우리가 이를테면 거리를 갔을 때 한두 개의 건물이 임대라고 써졌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임대가 써진 공실률이 왕창 있는 가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재생이란 표현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쇠퇴의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988년도 올림픽 앞두고 많은 주택들이 만들어지고 했죠. 수없이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로나 도시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던 그런 도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도시들이 점차 쇠퇴하게 되죠. 특히 도시는 공간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중간시가지로, 중간시가지에서 신도심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예전처럼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질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는 되고 도시의 활력은 저하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신도심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원도심의 쇠퇴를 공동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했고요. 이것은 서구도 똑같습니다. 서구도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쇠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선이나 특정한 면이나 특정한 공간을 변화시키는 수준이 아닌 명확하게 도시 전체의 재생 전략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게 하나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것들을 다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중요한 건축 자산이나 역사 자원이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 오히려 창조적으로 강화시킨다든 이런 방식으로 갔던 그래서 과거의 것들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특히 19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경향은 지속가능 발전 도시예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도시재생의 수법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러운 도시재생의 특징들을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장 동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려면
실업 문제라든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과연 우리 동네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들겠죠. 그래서 그걸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고하게.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려면 그만한 공간의 구조가 다시 또 재편돼야 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또 하나는 공공재원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투여할 거냐 또는 민간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러면서 개발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환수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이슈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서 공고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정책이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도시가 정말 잘하는 도시재생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재생의 역사가 짧기도 하고 정치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정책의 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그런 선진적인 모델을 바로 갈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10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지금쯤 평가를 하고 좀 버전을 좀 이렇게 다시 바꿔내는 이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도시 재개발, 뭐 무슨 지구 했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지금 그 이사장 말씀하시는 그 도시재생의 특성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우리는 이렇게 큰 비전 또는 큰 참여 또는 뭐 문화적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가면서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 이런 거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2개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현대 중공업에서 기증기를 거기서 가져왔다고요? 단 1달러예요. 네, 1달러.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말메라는 도시는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바이킹 때부터 조선 강국입니다. 바다를 끼고 살아왔던 국가니까요. 말메라는 도시는 스웨덴의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조선 산업이라는 중공업 중심이면 대체적으로 경제 구조가 중공업 중심의 연관 산업 중심으로 돼 있죠. 물론 뭐 봉제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신흥 조선 강국에 의해서 그게 쇠퇴하게 돼요. 쇠퇴하게 되면서 더 이상 80년대가 들어서니까 손을 들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말메도 조선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랬을 때 사실은 말메 사람들은 영리하게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는 조선소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단돈 1달러에 해체는 현대중공업이 하는 대신 단돈 1달러에 그걸 판매하는 형식적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매운 눈물, 말매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웠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말매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202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뚜렷한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성장 동력을 갖춰야 될 거냐 이렇게 보면서 세대로 보면 젊은 세대,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 일단 IT, 바이오 또는 뭐 이런 산업들, 친환경 이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메라는 도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 걸렸을까요? 2094년부터 비전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 네. 30년 동안 그때 만들었던 그 시장이 지금 시장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고려한 도시재생, 그리고 신산업을 고려한 도시재생, 그 도시재생의 종국점은 지속가능한 말매가 돼야 된다는 데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스페인의 빌바오도 약간 유사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도 조선업입니다. 여기도 조선업, 철강, 여기는 제조, 물류, 항만 도시니까요. 이런 도시인데 1980년대부터 산업이 급속도로 붕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경쟁력의 약화가 결국은 이제
가랑비 어쩌다가 완전히 젖어버리는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이래서 더 이상 도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업률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오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도시를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들이 도시 내부에 있었고요. 이런데 1990년대에 빌바오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되지라고 봤던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자원, 인적 자원을 키울 건가, 또는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할 건가, 또는 친환경,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던 것은 문화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까 앞서서는 친환경이라든지 말미는 이런 쪽을 중요 강조했잖아요. 여기는 문화. 그렇지만 결국은 환경적인 도시 개조 작업을 충실하게 하게 되고요. 그때도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실험들이 지금까지 그 기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30년이 됐습니다. 빌바오의 도시재생 정책을 생산하고 이끌고 있는 조직의 사무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30년 동안 어떻게 그 기조가 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느냐.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했는데 30년 전에 그 약속을 했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대단히 공고하게 했던 건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빌바오는 빌바오 권역 바스크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빌바오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개 정도의 크고 작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동의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바오 도시재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빌바오 더하기 빌바오를 포함한 30여 개의 자치단체의 공동의 도시재생 전략이다. 그러니까 30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전략을 짜고 그때 탄탄한 약속을 하고 했던 거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구겐하임 미술관은 쓰러져가는 빌바오 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쪽박이 되는 상황이고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하는 상황인데 이거 할 때 시민들도 반대가 많았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결정했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깊은 토의 끝에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대로 대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을 보면서 야, 이런 방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돼서 그 뒤로 문화적인 것들이 계속 강화됐는데요. 아까 말메도 그렇고 빌바오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뚜렷한 특징이 어떻게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거냐, 성장 동력을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청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냐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30년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의 모델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단단한 약속, 단단한 참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바오나 이런 그 재생 사례를 보면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대박 나야지. 이게 참 고민이, 그게 이제 정말 단단한 거버넌스나 이런 참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고 약속을 하는 과정 자체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어떤 거 하나를 대박, 케이블카를 하나 놓아서 랜드마크를 하나, 이런 거 참, 이게 참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사실은 거기까지 가고 있지는 못한 텐데요.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많은 어떤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대체적으로 학자들 간에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은 90년대에 마을 만들기 운동, 마을에 그 벽화를 그리든 담장을 헐든 정원을 만들든 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을에서 사라져갔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물리적인 변화와 공동체의 활성화가 맞물려서 진행됐던 마을 만들기 운동,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운동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을 만들기도 해보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해봤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진짜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도시의 전반적인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쇠퇴부의 방치, 이 문제는 단지 어떤 정책 몇 개가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2011년도에 들어와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라는 사업을 몇 개에서 하게 됩니다. 테스트베드를 하게 되고 2013년도에 도시재생 법이 제정이 됩니다. 도시재생 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4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곧바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라는 것들이 서울 같으면은 창신, 숭인 이런 데서 출발하듯이 몇 개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핵심 공약이 도시재생,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했던 표현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정책명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장됐는데, 그렇게 보면 출발 지점은 1990년대부터 출발했고 법제화는 2010년대에 출발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 이르렀으니까 실제로 사업한 횟수로만 따지면 1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10년에 채 안 됐고 도시재생 국가전략이라는 것도 물론 있고 또 지방마다 지방의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게 1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하는 것 이전에 서울시는 또 그 필요성이 우선 있었겠죠? 네, 서울시는 절박했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 어떤 점이 절박했냐면 서울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료한 곳입니다. 빛으로 보면 서울은 정말 찬란한 도시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도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용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공간도 많고요. 그런데 도시의 큰 도로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참 그런 그림자들이 아주 짙게 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가장 컸던 부분들이 뉴타운 재개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재개발 지정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됩니다. 특히 뉴타운이 확산이 많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크게 보면 세 개 정도의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경에 처한 곳은 그 공경에 처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산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간에 갈등, 누구는 재개발을 원하고 누구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 이미 재개발, 재건축으로 재개발 뉴타운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는 하지도 못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산권을 완전히 제약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들이 높아져요. 이런 걸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 더구나 용산 참사를 겪게 되면서 당시 혁신적인 자치단체를 표방했던 박원순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라는 것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출구 전략 차원에서 그러면은 획일적인 전면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원하면 해제해 주겠다. 그래서 뭐 해제를 하고요. 사업 많은 걸 해제하는데 해제한 후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주거의 환경의 질이나 그 도시의 질, 인프라의 구축 이런 점들이 여전히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의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고 또 앞서 진행됐던 뭐 테스트 베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면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 전략으로 해요. 이렇게 출발했던 게 사실은 도시재생이었으니까 서울시로서는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정책도
약간 어설프게 출발합니다. 사실은 그게 또 그런 정치적으로 물려서 한 사람은 뉴타운 개발 공약을 했던 거고 감당할 수 없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출구 전략까지 갔던 이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꽤 많이 물려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책 수단이 많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는데 몇 년, 한 2, 3년, 3, 4년 사이에 상당히 서울형 도시재생이 뭐 자리를 이렇게 제대로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그냥 개발 유제 사업에서 이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시켜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게 정부의 정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진시키면서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의 많은 모델을 만들 때 국토부가 서울시의 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또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국가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개발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걸었던 거고 한쪽에서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성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굉장히 단단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수정하고 제도화했던 이런 과정들이 두 개 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는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진행을 한 셈이죠.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단 하나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공적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빠르게 끌어들였다라는 점에서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의 곳곳에 넓은 단위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뉴타운이나 이렇게 해서 묶여 있었던 곳 중에 상당한 곳들이 재생수법을 통해서 도시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 거점 육성형이라든지 생활중심지 특화형이라든지 주거지 재생형, 거점 확산형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유형별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곳 하나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성수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성수를 사람들은 아주 핫플레이스. 네, 요즘. 네. 그 성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의 수법들이 같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에 많은 어떤 영향들을 받았던 것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성수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로 성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바꾼 사람 플레이어들은 민간이었습니다. 그게 뭐 카페 주인이 됐건 아니면 뭐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어떤 재건축을 새로운 건축의 유형을 만들어냈건 여기 또 수제화 만드는 사람들의 그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성수라는 공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면 단위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출발이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정책에 직접 쓰이는 공공재원이 쓰여서 바뀌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아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저 노후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매력적인 장소로 바꿀 건가, 가로에 어떻게 팬시한 그런 상가들을 끌어들일 건가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곳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남동 이런 쪽이 대표적이죠. 그런 곳은 겉으로 보면 잔잔한 뭐 특별하게 하드웨어를 많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시재생의 영향을 깊게 받은 도시재생의 사조가 깊게 들어갔던 거고 그런 정책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도시재생의 정책 중에 금융지원이라는 정책이 또 중요한 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이 직접 투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런 어떤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사실은 또 많은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청주의 연초제조창, 예전 전매청 시절입니다. 연초제조창이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많고요. 이것을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10여 년 사이에 이루어진 정말 중요한 성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에서 도시재생은 약점도 있습니다. 그 약점이라는 게 임대료 상승이죠. 맞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예,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기도 해요. 한편에서 가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실제로 거기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거나 상용일을 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법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더 많이 고민돼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시재생에서 이 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찰이라는 기능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도시에 대한 성찰 그런 것들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서울시가 없애는 거예요? 네, 없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도시재생은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걸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 도시재생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하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금괴가 돼버리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냐면 제가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센터장을 할 때 캐나다 퀘벡의 도시재생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제가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야, 한국은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과감하게 공공재를 투여해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면서 더 필요성을 본인들도 절감한 자신들의 나라라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재생을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이 주도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성과로 해서 그래도 도시재생이 짧은 시간에 뭔가 그래도 만들어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는 딱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박원순 지우기. 전 시장이 했던 모든 건 너무 싫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지우는 겁니다. 다 지웠고요. 그래서 작년 말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사실은 이건 거버넌스고 주민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서 현대 행정을 한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조금 오세훈하고 우리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쌍둥이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저는 쌍둥이 같아요. 굉장히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결과는 거의 쌍둥이. 결과는 같습니다. 전임자가 하는 건 다 싫어. 다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옳아. 다른 사람 말 들을 이유 없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저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나 시민 참여나 이런 그리고 긴 전략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도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을 하려면 앞서 제가 말미나 빌바오 사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사업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지 또 모든 공간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지 이 하나하나는 사실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뜯어보면 이건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일 거고 그 내 맘대로 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내 책임인데 이 책임 의식은 없는 거고. 그 결과는 자기 때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때 좌초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몰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성과 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조급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시장의 경우는 도시를 몰라요. 왜냐하면 도시에 외국의 어떤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외국의 도시들이 성장관리, 포용도시, 지속가능도시 아주 뚜렷하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지향점이 없습니다. 지향점이 없고 뭔가 쌈박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거, 특히 지금 좋아하는 게 디자인 좋아하잖아요. 아주 디자인 그 전에도 좋아했는데 지금도 디자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싸한 외형을 갖춘 건축물,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질 만한 건축물, 이런 쪽 대규모 사업, 여기에 더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정말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의 조류나 흐름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시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부터 거버넌스를 얼마나 강조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른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다, 거버넌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재생의 아주 전략의 큰 변화가 몇 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서울시는 아예 지우려고 하고요. 여기는 차마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거 여야가 다 필요한 중요한 50억 인정사업, 100억짜리 사업, 200억짜리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 전임자의 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긴 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자체를 물량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좀 형용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거버넌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잘 알아. 예,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물리적인 단기적 성과 중심의 재생 성과를 요구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지,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지, 어떻게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지, 또 그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합리적인 체계, 그리고 더 큰 거대한 그 마을과 그 도시의 도시재생의 전략적 담론, 이런 점들은 사실상 거의 무시가 되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또 도시재생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 걱정인데요. 우리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보면서 아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이제 그 원칙이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어땠는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죠. 매우 아쉽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가능 도시를 목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그 이전에도 도시가 가야 되는 결국 방향은 지속가능 도시로 가야 된다. 이걸 향해서 도시 구조도 개편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속가능 도시에 대한 담론 자체가 지방정부에게 일단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선 가장 큰 아쉬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지속가능 발전 17개의 지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개발에 너무 소홀했다는 측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지표 가운데서 도시재생이 해결해야 되는 지표들이 직접적으로 있거든요. 도시라든지 뭐 생태라든지 몇 개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점들에서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에서 얘기하는 도시에서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도시가 된다는 것은 그 도시 정부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협력하고 통합되고 내부의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끌고 가는 부서는 그동안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거 했던 부서예요. 예,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다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짜는 부서는 환경부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어떤 장벽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속가능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입니다. 이건 전략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 도시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 도시의 전략으로 목표로 잡고,
이걸 실현 가능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가치로 도시재생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론이 부재한 가운데서 도시재생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전략이 그 어떤 시급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한계도 있었다고 보여요. 그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를 설득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 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가 바뀌면서 타격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 여러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형 도시재생이라는 보고서도 만들었고요. 결국은 그거 캐비닛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도시재생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지는 못해서 쓰임새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린 뉴딜과 도시재생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관한 심포지움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 주최해서 진행도 해봤고요. 이런 시도들은 쭉 있어 왔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 단위에서의 그런 철학이나 가치의 빈고, 결국은 이걸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환경형 도시 재생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도시가 환경형이냐 일자리형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합니까? 그 모든 게 다 고려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건데 그걸 분전적으로 해서 환경부는 환경형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뭐 녹지나 만들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걸 접근했다라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까지 와서 거기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거기에서 좀 이게 원칙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비전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되지 못했던 게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와중에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좀 실현이 됐을까요? 상당 부분 접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어떤 대규모의 개발 사업도 물론 일부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취약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 작업은 대부분 당연히 로컬이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행위이기도 해요. 이거하고 사회적 경제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로컬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나 지역 의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 단위에서의 접점이 당연히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도시재생을 하면서 많은 우리가 뭐 거점 시설들을 만듭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거나 무슨 창작 공간을 만들거나 이걸 우리가 거점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핵심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앵커 시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예전에는 이걸 다 공공이 관리했죠. 그런데 이 관리를 굳이 공공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주민들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의 아무개가. 장사미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름으로 하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든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하든 이렇게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부족하지만 운영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받아서 자신들의 자산화시켜내는 사실은 이런 전략에서 많이 접근이 또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는 단지 하드웨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역량 강화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또 갈등 관리를 갈등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많은 어떤 그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로컬 단위에서의 특히 작은 규모에서는 더욱더
그 연계성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의 시너지를 많이 좀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지금까지 10년 정도 해왔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도시재생을 법제화시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근간을 제도화시켰다. 또 하나는 그 제도에 의해서 비록 공공주도이긴 하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의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서 실험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도시의 정책 결정이나 도시재생의 변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행위주체로 참여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또 물리적인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전국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는 도시재생이 돼야 될 거냐는 것들이 거의 안정된 담론처럼 이제 정착돼 가고 있는 그렇게까지 성장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과도 저는 뚜렷하게 봅니다. 앞서서 공공이 주도한 것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네. 공공이 주도하니까 빠르게 확산은 되지만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소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 자본과 민간 투자 또 어떤 창의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 거냐는 과제를 지금 남겼다라는 게 하나의 한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짜져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론적 논의가 빈곤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한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와서 앞서 서울시는 도시재생 지국이고 지금 정부는 도시재생 형해화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도시재생 사업을 대폭적으로 정책을 축소시키는 즉 정치의 부침, 정치의 변화가 도시재생의 부침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30년의 약속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점에도 대단히 많은 한계를 또 유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도시가 가야 되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도시, 전환도시 어떻게 기후재난을 우리가 제대로 할 건가, 회복력을 갖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전 세계의 도시에서 이건 정말 들불처럼 논의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편리한 도시라고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새로운 어떤 지속가능이나 포용이나 전환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의 전체 논의에서 너무너무 미약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의 현재의 단면이고 한계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계를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 위기라는 것들을 도시가 어떻게 방어할 건가에 대한 그림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분명히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침수가 될 거라는 시나리오들이 다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시의 생존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논의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의 장벽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기후위기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단지 환경부서가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부서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후위기를 보다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 도시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또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도시재생의 수법이라든지 도시재생의 논의라든지 이 과정에서 큰 도시에 대한 담론적 논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데 주무부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바짝
오그라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기존에 토목을 담당했던 부서가 여전히 담당하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뛰고 있는 소위 플레이어들, 도시재생을 계획하거나 설계하거나 하는 분들도 아직은 지속가능 도시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 이런 것들을 체감 있게 이것을 정책 어떤 도시 설계나 어떤 계획의 수단에서 강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선진국과 우리의 실력 차이입니다. 건물을 잘 만드는 것은 뭐 똑같이 잘 만드는데 그 건물과 건물 간의 맥락이라든지 환경적인 관리라든지 생태적 관리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참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앞에서 서울시나 국가 전체의 도시재생 사업이 뭐 전 정부 지우기, 전 시장 지우기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축소되고 이제 어려움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저는 지금 도시재생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이 왜 절대적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정치적인 부침에 정치적인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될 도시의 미래에 대한 합의, 성찰 이런 점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 측면에서 하나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은 아예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좀 새로운 성과를 좀 유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도 좀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도시 정비 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재개발하는데. 도시 재개발하는데도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도시재생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도시재생 사업이 없어지니까 재개발해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주민 참여형 정비로 가자. 그래서 도시 재개발이라는 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뭔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도시재생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서울에서 도시재생 센터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깊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도시의 쇠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만드는 노력을 좀 연대해서 함께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대와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담론의 제기, 방법론의 제기 이게 지금 한 2, 3년 정도 저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하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정부의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신에 그 다음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에서의 이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를 가다듬고 연대의 틀을 넓히고 소통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된 도시, 낡아가는 도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개발과 뉴타운처럼 낡은 것은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전부였던 시기에 도시재생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큰 그림에서 출발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존의 공모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분절된 상태로 추진되었던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지난 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평가 없이 드러내는 것은 사회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속 불가능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시에 존재하는 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정치인들이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